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인 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사이클 선수들에게 근력운동이 실제로 필요한지,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력운동이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데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딥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이론적 원리를 알고 보시면 뒤에 다룰 근력운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트레이닝에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근섬유 유형과 운동 중 피로가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이전 존투 영상에서 다뤘었죠. 혹시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이번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근섬유, 속근섬유로 알려진 타입 1에서 타입 2X까지 근섬유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만 딱 구분되기보다는 여러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형 근섬유들도 존재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화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입 1, 지근섬유는 지구력 퍼포먼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섬유들은 모세혈관 밀도가 높고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여 유산소 대사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성되는 젖산염도 재활용할 수 있어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타입 2A 섬유는 속근섬유이지만 타입 2X 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산소 대사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폭발적인 힘도 내면서 동시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지속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2X 섬유는 가장 빠르고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섬유입니다. 스프린트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동원되며 젖산염 생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 2X 섬유가 많이 동원되거나 전체 근섬유 유형의 분포가 타입 2X 섬유로 과도하게 편향될 경우 장시간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되는 지구력 경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력운동으로 최대 근력이 증가하면 동일한 파워를 출력할 때 근육에 가해지는 상대적인 부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kg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최대 근력을 가지고 있다면 50kg의 무게는 여러분들의 최대 근력의 50%에 해당하지만 근력운동을 통해 최대 근력이 150kg으로 늘어났다면 같은 50kg의 무게가 이제는 약 33%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 근력이 증가하면 특정 출력에서 라이딩하는 데 필요한 근력은 최대 근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부하의 감소는 특정 출력에서 라이딩하는데 타입 2X 근섬유보다 타입 2A와 타입 1 근섬유들이 더 많이 동원되게 만들어 사이클링 이코노미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근육이 굵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점은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지구력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근력운동과 사이클링을 병행했을 때 대퇴사두근의 근육 단면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이 상태에서도 사이클링 퍼포먼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근력운동을 통해 증가하는 근육량이 주로 사이클링의 핵심적인 하체 근육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전체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은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근력운동과 높은 수준의 지구력 훈련을 병행하는 동시훈련에서 간섭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간섭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뤘었죠. 관련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은 근육 섬유들이 동일한 작업량을 나누어 담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근육의 단면적 증가가 모세혈관 밀도를 저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연구에 따르면 근력 훈련 후 근육 단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혈관 밀도는 유지되어 산소 공급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타입 2X 섬유에 비해 모세혈관 밀도와 미토콘드리아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로 저항성이 우수한 타입 2A 섬유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또 재밌는 건 RFD, 즉 힘 생성 비율의 개선인데 이는 특정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페달을 밟을 때 필요한 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면 각 페달 스트로크에서 근육이 힘을 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육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육으로의 혈류가 개선되어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젖산염 제거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지구력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근력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힘줄의 강성이 개선되는 것인데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힘줄 강성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링의 경우 대부분 동심성 수축
수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러닝처럼 명확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힘줄 강성의 개선이 사이클링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잠깐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었죠. 먼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란 스프링처럼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점프와 같은 폭발적인 동작들을 생각해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우리 근육에는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근방추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근방추는 이를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근육을 다시 수축시키며 신체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지를 걷는 줄 알고 걷다가 갑자기 웅덩이 같은 곳으로 발이 푹 빠지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때 근방추는 이를 감지해 즉각적으로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키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점프를 준비하며 앉을 때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작동합니다. 이때 최대한 빠른 수축을 유도하며 점프를 뛸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며 근육뿐 아니라 힘줄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까지 결합되어 높은 파워와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점프와 폭발력과 같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은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러너들을 위한 근력운동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실제로 러닝에서는 발목의 탄성이 러닝 이코노미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만 사이클링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탄성 에너지보다는 지속적인 동심성 수축이 강조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동심성 수축이란 근육의 길이가 단축되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동작에서 중량을 들고 올라오는 구간이 동심성 수축인 것입니다. 반대로 중량을 들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이를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이클링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운동을 계획하실 때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강조하지 않고 편심성 수축보다는 동심성 수축 구간을 강조하며 트레이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력 운동이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근섬유 동원의 효율성 개선, 근섬유 유형 분포의 변화, 근육 단면적 증가를 통해 개별 근섬유에 가해지는 부하가 분산되어 상대적인 근육 수축 강도의 감소, 그리고 RFD의 개선 등 여러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이클링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동작들을 하나씩 살펴본 후 이어서 주간 빈도, 반복 횟수, 세트 구성 및 주기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쿼트, 한 발로 수행하는 레그 프레스, 데드리프트, 고관절 굴곡근 강화 운동, 종아리 운동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연구들에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몇 가지 동작을 조금 추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사실 너무 유명하지만 제대로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동작입니다. 실제로 러너분들이나 사이클과 같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행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나 관절에 부담되는 자세로 진행하시게 되어 사이클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주변의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쿼트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절들의 가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는 발목, 고관절, 흉추 등의 전신의 가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어 안정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코어 근육의 강성이 잘 형성되신 후에 진행하셔야 되며, 중량을 다룰 때에는 복압을 형성하는 브레이싱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동성 운동과 코어 안정성에 대해 이전에 정리한 영상들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위해 동심성 수축 구간을 강조하는 스쿼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량을 들고 내려오는 구간인 편심성 구간을 과도하게 집중하지 마시고 중량을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근육이 늘어나는 탄성, 반동으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다뤘었잖아요. 중량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며 내려오지만 반동이 없어야 되며, 그렇다고 정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동심성 구간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발로 바닥을 움켜쥐는 것인데요. 발바닥을 보시면 여기 3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을 레그 프레스 하듯 최대한 빠르게 밀어내며 중량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고관절이나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주의하시는데, 엉덩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쿼트를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하시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충분히 강화하시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한 발을 높이가 있는 벤치에 올려놓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보다 강도를 높여 진행하실 수 있고 사이클 종목의 특이성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덤벨을 양손에 들고 진행하셔도 되고 바벨을 메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브레이싱을 잘 잡고 진행하시며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것 같지만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것으로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과도하게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는 편심성 구간에서는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시고 올라오는 구간에 최대한 빠른 수축을 하며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싱글렉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한 발씩 진행하는 동작으로 고관절, 힙의 움직임으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동작을 힙힌지 동작이라고 했었죠. 마치 경첩이 펴지는 것처럼 고관절이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내려오는 구간보다 올라오는 동심성 구간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굴곡근 강화 운동입니다. 고관절 굴곡근들은 밴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요.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내려오는 구간에 긴장을 잘 유지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응용 동작들이 있지만 모두 촬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인 지구력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는 가자미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자미근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힘 생성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페달링 중 꾸준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한 가자미근은 발목의 안정성 향상을 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반복적인 페달링 동작에서 피로 저항성을 유지하여 장시간 퍼포먼스를 지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반면 조금 더 폭발적인 파워를 위해서는 비복근의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카프레이즈는 주로 비복근을 타겟으로 하며 앉아서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발목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자미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에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덤벨이나 원판을 무릎에 올리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클링의 효과적인 근력 운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운동들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 중 3-4가지 종목을 선택하여 한 세션을 구성하시고 빈도는 보통 일주일에 2번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각 운동들은 워밍업을 제외하고 메인 세트 3세트로 진행하며 4회에서 10회 수행할 수 있는 중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트레이닝 주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기화 영상에서 다뤘었죠. 준비기에서는 중량을 낮추고 고볼륨의 트레이닝을 진행하셨다가 중량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며 반복 횟수를 낮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주기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운동입니다. 사이클 선수들의 허리 통증에 대해 맥길 박사께서 하신 말씀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맥길 박사에 따르면 사이클링 자세는 척추 굴곡과 스트레스 집중을 유발해 허리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이클 선수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주요 통증 경로로는 디스크 팽유과 척추 불안정성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맥길 박사께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클링 자세에서도 유발이 되겠지만 많은 사이클 선수들이 사이클링 할 때 허리가 좀 아팠는데 사이클링을 방해하는 진짜 부상은 웨이트룸에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거 하다가 입은 부상이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운동 동작들을 소개해드릴 때 데드리프트를 포함한 연구도 있었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 때문이며 스쿼트를 소개해드릴 때도 주의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훈련과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길 박사께서는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는 사이클 선수가 평소 바벨 스쿼트를 한다면 바벨 스쿼트를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벨트 스쿼트로 대체할 것이라 하십니다. 맥길 박사는 사이클 선수들의 허리 통증 관리를 위해 개인 맞춤형 평가와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통증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며 각 사이클리스트의 고유한 통증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일화된 방법은 없겠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들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버드독과 사이드 플랭크와 같은 동작들을 추천하십니다. 이 동작들은 페달링 중 척추의 비틀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 사이드 플랭크를 양쪽으로 수행했을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조정하게 됩니다. 코어 안정 운동을 포함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 영상들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 조금 딥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다 다루지 못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코어 운동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양질의 자료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